알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요.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오늘 이 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기억할 겁니다. 1998년 겨울 밤 11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이 얼굴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녀는 입술이 파랬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 점퍼 위로 무언가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잠든 채로 소년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은 작은 아이.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동생이 너무 추워해서요. 잠깐만 안에 있어도 될까요?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소년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기차역이었습니다. 하루에 기차가 열 몇 편 서는 곳. 이 시간이면 막차는 이미 떠났고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아예 꺼둔 건지 대합실 안에서도 숨을 쉬면 입김이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콘크리트 바닥을 핥듯 기어다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버텼습니다. 소녀는 한도윤이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역사 안에 서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보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다시 대합실 안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계속 들어왔고 등에 업힌 여동생은 잠결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도윤의 목덜미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그것이 이 밤의 따뜻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역 안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형광등 아래 작은 매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미 문은 닫힌 것 같았는데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계산대 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역에서 혼자 도윤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걸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탁을 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받는 것보다 참는 쪽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등에 업힌 여동생 한소희 6살이었습니다. 아이가 또 한 번 몸을 떨었습니다. 도윤은 걸었습니다. 매점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 2개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사과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추워해서요. 잠깐만 안에 있어도 될까요? 노인은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다음 등에 업힌 소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아이였습니다. 찬 공기에 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열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티고 있던 것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소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빠 등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최영석이었습니다. 64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더 얹으려다가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영석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난로를 끌어당겨 도윤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퍼졌습니다. 그 다음 안쪽 조리 공간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낡은 주전자, 오래된 머그컵.
동작은 느렸지만 낭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마셔라, 몸부터 녹여야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바닥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거의 아플 만큼 뜨거웠습니다. 손이 그만큼 차가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소희를 접이식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풀린 목도리를 고쳐 묶어주었습니다. 영석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아까 읽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 밤 영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지도,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도, 아무것도. 도윤은 그 태도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선의로 건네는 질문들이 때로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건드렸습니다. 영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영석이 냉동라면 2봉지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려는데 영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배고프다 할 거다. 그 말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소희는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냄비에서 라면이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눈을 떴습니다. 오빠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 응, 나 여기 있어. 소희는 다시 눈을 감으려다가 라면 냄새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석이 그릇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도윤 앞에, 하나는 소희 가까이에.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을 집었습니다. 그저 남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창고 옆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라면을 먹으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경계하지도 않고 친절을 티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닌 이 태도가 무엇인지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이상하게도 이 공간을 낯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석이 창고 옆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창고였지만 이불이 개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희를 안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펼쳐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은 그 옆에 점퍼를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놀랍도록 빠르게 잠이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매점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꺼낸 것도 시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영석은 그것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래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꺼내고 나니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또렷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석은 읽던 신문을 접었습니다. 갈 데는 있고?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비웃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강경하였고 병원비는 이미 한참 전부터 밀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고 아버지가 없어진 자리에는 빚과 새어머니가 남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통장을 정리했고 집을 처분했고 마지막으로 도윤과 소희 앞에 섰습니다. 이젠 내가 책임질 이유 없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남매는 그 문 앞에 남겨졌습니다. 소희는 그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짐을 싸야 하냐고 물었고 도윤은 이사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조금 멀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보따리 하나와 소희를 데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행선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착역이 어디든 거기까지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린 곳이 2역이었습니다. 영석은 그 침묵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해라. 도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석의 눈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는데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대신 공부도 해. 도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엔 네 눈이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 도윤의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잠들기 직전에도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기엔. 그 표현 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전제와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이라는 인정.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석은 도윤의 첫 번째 스승이 되었습니다. 영석의 매점은 책도 함께 파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신문과 잡지가 꽂혀 있었고 그 옆으로 문고판 소설과 교양서, 아이들 학습지가 진열대 한 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역을 오가는 여행자들이 가끔 집어들었습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영석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묶음을 받아 진열했고 음료 냉장고를 체크했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했고 손님이 없으면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빠르게 몸에 익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소희를 재우고 나면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재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읽다가 잠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자 눈이 따라가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석은 매일 책을 한 권씩 건넸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고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역사책이었고, 어떤 날은 경제인문서였고, 어떤 날은 얇은 시집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도 일단 읽었습니다. 영석은 읽었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읽고 나면 다음 날 또 새로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석이 책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결정으로 살아간다. 책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영석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공책 첫 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툴렀던 것인지 도윤은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미래는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도 아무 형체가 없는 단어. 그런데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손에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결정.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출발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내리는 결정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 소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어른. 아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여갑 화단에 꽃이 피자 혼자 나가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에 오는 또래 아이들과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석에게도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과자를 받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석 옆에 앉아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영석은 그것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게 두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잡지에 실린 그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예뻐요. 영석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그날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가 이 공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는 이른 것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도윤은 검정고시 원서를 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돌아온 날 영석에게 말했습니다. 영석은 잠시 도윤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영석은 가게 한쪽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막차가 떠난 뒤라 역사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연필을 움직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석이 이상했습니다. 장부를 펴두고 있었지만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모른 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한참 후 영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다.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영석의 눈이 멀리를 향했습니다. 벽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15살 사고로 갔다. 그 세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도윤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15살, 사고, 같다. 그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무게를 지고 영석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지. 그 뒤로 난 멈춰 있었지. 영석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감정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본 것들을 말할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말.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서 아내도 몇 년 후에 세상을 떴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영 매점을 시작한 건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고 가면 혼자였습니다. 습관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잠시 후 그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희를 보니 다시 시간이 흐르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윤은 무언가가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순간은 조용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춰있던 사람에게 시간이 다시 흐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윤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신과 소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선의보다 훨씬 무겁고 진한 것이라는 것도. 밤에 화물열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가게 안의 고요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침묵 안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낮과 밤을 보내면서 서로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들 사이의 달라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먼저 눈치챘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소희가 영석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여기가 좋아.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이니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다고 했습니다. 영석은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는 것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도윤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겨울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석이 떡국을 끓였고 소희가 먹다 흘렸고 도윤이 닦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역 광장 쪽에서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창가로 달려가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도윤은 영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또 폭죽이 터졌습니다. 소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결과지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합격. 2글자였습니다. 그 2글자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면,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의 봄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들린 것은 그 모든 만약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학금을 받아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통지서가 온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영석에게 말했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합격했다고, 야간이라 낮에는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영석은 통지서를 건네받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영석이 나왔습니다. 손에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신으려고 산 것인데 신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석은 말없이 그것을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회인이 된 기념이다. 도윤은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죽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울음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영석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눈물 없이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구두를 손에 들고 서 있는 이 순간을, 누군가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기억해 준 이 순간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구두 상자를 가슴 앞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잠든 뒤에 도윤은 혼자 구두를 꺼내 신어봤습니다. 발에 딱 맞았습니다. 영석이 언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를 위해 샀던 것인지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구두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도윤은 그 구두를 신고 첫 등교를 했습니다. 야간 강의가 시작되는 저녁 6시, 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역사 지붕이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란 형광등 아래 영석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거나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도윤은 그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도윤은 33이 되었습니다. 야간 대학을 마치고 작은 증권사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역에서 밤마다 교재를 펼치던 시간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결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작은 투자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하나, 직원 둘이었습니다. 거창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한 발씩 쌓아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넓은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직원이 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처음역 매점 바닥을 쓸던 아침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받아 안고 울음을 참던 밤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매일 그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장이 있는 날을 빼고는 저녁이면 내려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기도 했고 기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도 되는 사람이 왜 매일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느냐고. 도윤은 그 질문에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매점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진열대가 있었고 같은 형광등이 깜빡이다 버텼습니다. 영석은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흰 백발이 됐고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면 여전히 책을 펼쳤고 손님이 오면 천천히 일어서서 계산을 했습니다. 도윤이 저녁에 들어오면 영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고개를 드는 것이 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영석에게 주려고 뭔가를 사왔습니다. 따뜻한 양말이라든가 읽을 만한 책이라든가. 영석은 그럴 때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다음번에 또 사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역에 발을 들인 것이 어쩌다가 된 일이었지만 지금 이 역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쩌다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노란 형광등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그가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곳이 그의 집이었으니까. 어느 날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영석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아픈 건가? 사고가 난 건가? 온갖 생각이 1초 안에 지나갔습니다. 빚이 생겼대.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난 거야? 소희는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매점을 크게 리모델링 하려다가 시공업자에게 성금을 맡겼는데 그 업자가 잠적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혀 다른 빚까지 생겼다고. 영석이 직접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소희가 우연히 서류를 봤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트를 집었습니다. 차 키를 집었습니다. 회의 일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뒷전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 내내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얼마일지,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나 그 계산보다 먼저 있는 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영석이 혼자 그것을 들고 있었다는 것, 말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역에 도착했습니다. 매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점 셔터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석이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도윤을 봤습니다. 누구냐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을 받아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묻는 것이었습니다. 갚을 사람이 왔으니 금액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액수를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까지 계좌로 넣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눈치였지만 도윤의 표정에서 협상의 여지를 찾지 못한 것인지 결국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매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석이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는 눈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무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영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뭔가를 따지거나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묻거나 걱정했다는 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영석이 처음 문을 열어줬을 때처럼 그날 모든 빚은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였습니다. 도윤이 영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석은 매점을 비울 수 있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루만 소희한테 맡기자고. 영석은 짧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영석을 데리고 시내 쪽으로 걸었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석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온 계절이었습니다. 도윤이 앞을 걸었고 영석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코너에 있었고 통유리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아직 달리지 않았습니다. 빈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눈 감아보세요. 영석이 도윤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냥 웃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눈 좀 감아보시라고. 영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책 냄새였습니다. 종이와 잉크와 오래된 공간이 섞인 냄새. 새 책과 헌 책이 함께 있을 때 나는 냄새. 영석이 수십 년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이제 열어도 됩니다. 영석이 눈을 떴습니다. 서점이었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통로마다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안쪽에는 낡은 소파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영석의 눈앞에 새로운 서점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없다고 했지만 들어오는 문 위쪽에 나무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조각한 글씨였습니다. 겨울역 서점. 영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마침내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날 문 열어주셨잖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겨울밤 유리문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잠깐만 있어도 되겠냐고 묻던 아이가 이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문을 열어준 사람을 위해서 영석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책등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한 권씩 한 권씩 그 손이 오래전 매점에서 도윤에게 책을 건네던 손이었습니다. 매일 한 권씩 아무 말 없이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영석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석의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밥상이었습니다. 소희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국을 떴습니다. 영석이 맨 나중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조금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숟가락을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영석을 봤습니다. 아버지. 영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지로 참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오래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천천히 흘렀습니다. 6살 때부터 이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과자를 받아 먹고 만화책을 같이 봤습니다. 야단을 맞은 적도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별로 없었지만 그 옆이 늘 제자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불러봤습니다. 부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러도 되는 건지 오늘은 그냥 불렀습니다. 영석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소희를 봤습니다. 그 다음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어주신 순간부터 잠시 멈췄습니다. 우린 가족이었어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떨어졌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역사 지붕 위에도, 화단 위에도, 아무도 걷지 않는 밤의 플랫폼 위에도 영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문을 연 건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영석은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혼자 남겨진 채 그냥 하루하루를 습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문 너머에 서 있던 소년을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문을 연 것도 깊이 생각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왔다. 소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윤이 국을 한 번 더 떴습니다. 영석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겨울녘의 불빛은 그날 밤도 꺼지지 않았습니다.